자, 여러분들 2019년도 11월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그 IFRS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연결실제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제정된 KIFRS는 자, 무슨 중심의 회계 기준? 자, 원칙 중심이죠. 원칙 중심. 거기 규칙은 우리나라 일반기업회 기준이 규칙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칙 중심, 우리 IFRS는 원칙 중심이다. 그리고 자산부채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그거 공시하는 것이 확대돼 있지. 그래서 1번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자, 2번에 보면 소품을 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하는 대신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이것은 중요성이죠. 중요성.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중요성과 관련된 얘기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제 재무 상태의 측정에 관한 우리 요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재무 상태의 측정에 관한 이 직접 관련되는 요소는 수입 비용, 이익이다. 틀렸죠. 재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경우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요 3번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우리 개정된 개념 체계에 의하면은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의무인데, 요것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될 기업의 의무를 말한다. 자, 그렇게, 정의가 바뀌었어요. 요거는 이제 과거 개념체계 지금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수정할게요.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이렇게 경제적 자원이다. 근데 그렇게 바꿨는데 그건 틀린 거죠. 왜?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부담하는 거예요. 기업의 의무지.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산에 대한 정의죠. 이게. 자, 그리고 자산은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이다. 이것도 제가 좀 바꿀게요. 자산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이다. 이렇게 좀 문구를 바꿀게요. 근데 틀렸죠? 그건 부채의 정의였지. 아까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좀 문구를 바꿔놓으세요. 자,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바꿨는데 그게 틀렸다 이거죠. 왜냐면 그거는 자산에 대한 정의니까. 그리고 밑에 3번의 자산은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이 경제적 자원의 경제 자원을 이전을 해야 되는 현재 의무이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문구를 바꾸면 그건 또 뭐가 틀렸냐면 자산이 아니고 그건 부채에 대한 얘기지. 이렇게. 자, 4번에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이익이다.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일단 1번은 뭐가 틀렸어요? 재무 상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부채는 우리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다. 근데 뭐가 틀렸어요? 이거는 자산에 대한 정의지. 그리고 3번은 뭐가 틀렸어요? 제가 바꿔놓은 게 뭐냐면 자산은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했고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기업의 의무를 말해요. 기업의 현재 의무를 말해요. 근데 그렇게 바꾸게 되면 그것도 왜 틀렸냐면은 부채에 대한 정의니까. 그래서 4번이 맞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건 개정된 걸로 좀 수정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자, 4번에 유동자산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이냐? 단기대여금 유동자산, 선급금 유동, 선급비용 유동, 재고자산 유동, 기계장치 비유동, 매출채권 유동, 기계장치만 빼고 다 더하자. 그러면 115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이 되겠어요.
자, 5번. 다음 중 보고기간 후 사건에 관한 회계 처리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단 보고기간 말은 재무제판의 승인일이 3월 10일이네. 그럼 그 사이에 1번 같이 우리 투자자산의 공정가치가 1월 20일 날 하락하는 것은 이거는 1월 20일 날 하락한 거지. 재무제표에 인식하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그게 5번의 답은 1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거기 나머지 뭐 순실현 가치 그 사이에 그리고 소송 그 결과 사이에 그리고 취득원가 그 사이에 바뀌면 요거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들이죠. 이게 계속 기말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 그때 만약에 정보가 입수되거나 발견되거나 확인되거나 확정되면 그리고 6번에 보면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인가? 판매 가능 재고가 45만 원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재고산 평가 손실 있고 평가 손실 반영한 이 기말 재고가 9만 원이래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비용이지. 36만 원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7번에 보면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 기말재고자산 단위당 단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런 것은 이제 사실은 19년도 뭐 20년도에서 중복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이때만 해도 문제은행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앞으로는 중복된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조금씩 바꿔서라도 왜냐면 이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가 그래서 자 7번을 보면 총평균법 자 이 기말재고자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총평균법은 기중에 들어왔던 거를 다 더해서 평균 내죠. 자 2,000개 자, 그 다음에 1,000개. 자, 그 다음에 2,000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데 기말에 남아있는 것이 3,500개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그것이 이제 이 기말재고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1,350만원 나누기 해서 5,000 곱하기 2,700원이 평균 단가가 나왔네.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요거는 기말재고 금액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단가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멈추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을 한번 보게 되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가중평균법으로 자, 재고자 평가하고자 할 때 계속기록부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는 이동평균법이고요. 선의선출법에 의하면 실질재고조사 계속기록법 두 개 똑같죠. 결과가 똑같다. 선의선출법은 실제 물량의 흐름을 고려해서 기말재고액을 결정하는 이 방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의선출법은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 물량 흐름하고 원가 흐름이 일치하는 것은 그거는 개별법이 되겠지.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요거는 개별법만 실제고 나머지 방법들은 가정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냈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9번에 한번 보게 되면 9번에 어디다 써볼까요? 자, 손상차손 인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인식해야 할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사실은 순공정가치하고 거기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것이 4,5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년으로 해서 잔존가치가 없고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나누기 20년이다 라고 하게 되면 250만 원이 감가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5천만 원에서 우리
250이라고 하는 것을 빼서 4,750이라는 장부가액에서 거기 둘 중에 이 맥스가 4,500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요것이 그 250이라는 손상차손이 이렇게 잡혀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 4,500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면 되겠죠.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나누기 우리 근데 거기 보니까 액수 공년 말에 장부 금액이 그 5천으로 돼 있네. 요게 조금 출발이 요거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요게 지금 기말에 요게 5천이에요. 취득가액이 아니고. 그리고 20년도 요 시점에 잔존 연수죠. 이거 4,500 이렇게. 그래서 요거 차이가 다 손상 차손으로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4,500을 우리는 20년으로 나눠가지고 4,500만원 나누기 20년이다. 그러면 225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0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재평가보험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재평가로 발생한 평가손익은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가산 또는 차감 처리한다. 1번 틀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 되는데, 중요한 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이 OCI 처리하지만 내려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기손익 처리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요것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일단 그 OCI를 먼저 없애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기 손익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 단기 비용, 요건 단기 비용이거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단기 수익 처리하고, 그 다음에 초과하는 것을 OCI, 이렇게 처리하게 돼 있지, 이게. 그래서 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요거하고 좀 구분 좀 해주시라. 거기 다 기타 포괄자를 처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자, 차이가 나지 않도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분류 내에 있는 거 동시에 재평가하고, 그리고 비례수용법 또는 전액제거법 둘 중에 선택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자, 무형자산, 특허권, 사업계로 취득한 영업권, 무형자산 인식하는 충족한 개발비,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에 지출한 연구비는 단기 비용이지. 자, 1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계 3일 특허권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2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주식의 3일은 이를 이용하여 향후 10년간 경제적 효익을 얻을 것을 판단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배타적 권리, 자, 보장받는, 자, 법적 내용수 5년이고요. 경제용 내용수 10년인데 둘 중에 짧은 거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해주자. 자, 10월 1일부터 그러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 나누기 5, 그다음 곱하기 12분의 3이다라고 해서 그 감가, 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면 그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13번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대. 자, 임대에는 투자부동산이죠. 근데 이거를 1억 원에 취득해서 공정가치모형 적용한대요. 그럼 X2년 말에 수행할 회계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공정가치는 감가상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1월 1일 날 거기 1억 원에 산 거, 자, 기말에 가서 9,500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그럼 요 500이라고 하는 손실이 생기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게 X 2년도니까 또 9,000으로 해서 또 500이 또 떨어졌네. 이렇게. 그러면 요것은 투자부동산 평가손실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500이 잡히고 대변의 투자부동산 500, 13번의 답은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자, 14번에 보면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금융상품을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으로 분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 이것은 이제 금융부채에 대한 얘기죠. 근데 1번이 답이네? 거의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금융자산은 의무가 아니에요. 권리지. 이게 먼저 잠재적으로 유리한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뒤에 보면은 계약상 권리로 바꿔야 돼. 그러면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현대자동차 에쿠스 5대의 가치에 해당하는 확정되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대가로 자기지분상품 380조. 자, 미확정 금액과 확정 수량을 교환하는 자, 요것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라도 확정돼 있지 않으면 이제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면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이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선 금융부채죠. 오케이. 3일에게 보면 게 동일한 공정가치, 미확정 금액이죠. 자기지분 상품도 미확정 수량이에요. 자, 이런 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부채로. 왜냐면 그때 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분 상품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금융부채로 분류된다.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 A씨, 취득 당시 공정가치 취득하고 X1년 말에 장부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일단은 12% 시장이자율, 자, 10만 원에다가 자, 곱하기 거기 이 현가 계수 0.79719. 자, 그 다음에 10만 원에 액면이자 10%면 이제 만 원인데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1.69005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하게 되면 96,620원. 자, 이거는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아마 2023년도 이후부터는 그 문제가 이제 반복되지는 않고 조금씩 다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 기출문제를 오픈을 했으니까. 오픈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기출문제에 보면은 예전에 나왔던 게 또 나와. 이게 저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면 당연히 오픈해서 좀 문제가 정성이 들어간 문제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고 16번. 자, 투자부동산으로 계정대체가 가능한 경우, 자, 제3자에게 금융리스 제공을 개시한 경우는 요거는 리스 채권으로 잡아요. 그리고 제3자에게 운용리스, 자, 운용리스가 바로 임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자가사용은 이제 유형자산이고요. 판매를 위해서는 재고자산이고요.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17번. 전환사채, 일반사채, 전환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복합적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이고, 자,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보유자의 요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죠. 일반사채보다 표면금리가 낮게 책정돼서 발행이 됐죠. 왜냐면 이제 전환권이라는 게 부여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사채였을 때보다 표시이자를 좀 낮게 줄 수 있지. 자, 사례증 지급 조건의 전환사채는 발행 시점에 사례증금을 인식하죠. 전환권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조건 부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중에 전환권이 행사됐을 때 그게 정해져 있는 확정 금액의 확정 수량으로 교환될 수 있으면 그거는 지분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자, 전환권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거는 부채로도 분류될 수 있고 자본으로도 분류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자본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지. 왜? 문제에 보면은 한 주당 행사가격 얼마다라고 해서 한 주라고 하는 확정 수량에 행사가격 얼마다라고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지분 상품이에요. 그 전환권이. 자, 이제 근데 만약에 이 한 주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이 만약에 금액으로 뭐 이렇게 돼 있다면 한 주에 대한 공정가치 그 나중에 행사했을 당시 공정가치가 얼마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것은 부채. 그래서 이제 그 4번이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주에 얼마 행사 가격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픽스가 돼 있으면 그건 지분 상품이니까 일반적으로 전환권 대가를 이 자본 쪽으로 분류를 했죠. 우리가 18번. 자,
자, 만기 3년 표시할 7% 액면 2배 전환사채 액면 발행했네. 자, 13% 더 얹어준대요. 할증금. 그래서 이제 일반사채 시장에서 10% 돼 있는데 우리 발행 시점의 전환권 대가, 전환권 조정은 각각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200만 원에 13% 더 얹어주니까 26만 원을 더 얹어서 만기 때 이만큼 주죠. 그러면 이것은 현가 계수라고 하는 0.7118이에요. 그리고 200에 표시이자율 7%면 14만 원이지. 요 14만 원은 이제 연금의 현가 계수라고 해서 2.4018이 돼요. 그럼 요것이 이제 우리 일반 사채였을 경우에 발행가액이 될 텐데 226만 원 곱하기 0.7118 그다음에 14만 원 곱하기 2.4018 해서 이것이 194만 4,920원이 있지. 근데 그것을 우리는 200만 원에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26만 원도 받아요. 그럼 이제 요것은 요렇게 만기에 지급해요. 받는 게 아니고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지. 요건 이제 부채였을 경우 금액이고. 자,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는 200에 발행했으니까 차이 나는 금액이 지금 5만 5,080원인가요? 요것이 전환권 대가 이렇게. 전환권 대가고. 그러면 만기 지급해가고 지금 우리 부채 발행가액인데 요 차이가 우리가 이 만기 때까지 인식하게 될 이자 비용인데 그걸 우리가 전환권 조정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226만 원 빼기 1944920이다 라고 하면 315880이 되겠네요. 자, 전환권 대가는 55,080원이고 전환권 조정은 315,880 해서 거기 이 3번이 이제 답이 되겠다. 자, 226만 원 빼기 1944920 하면은 080이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1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이제 돼 있고요. 근데 요 315080이라고 하는 이 전환권 조정은 사실은 요거 지금 차이 나는 건데 차이 나는 게 지금 일단은 요 차이 나는 요 전환권 대가 55,000 얼마에? 80원이지. 그리고 요 차이가 또 뭐냐면 26만 원 더 얹어진 거예요. 그 두 개의 합이란 말이에요. 상할증금과 우리 전환권 대가 두 개 합친 게 지금 31508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이자율수에 해당되는 이 전환권 조정은 전환권 대가보다 훨씬 크지. 거기 2번 틀렸고요. 4번 틀렸고요. 전환권 대가가 더 클 수가 없어요. 같을 수도 없고. 예. 상할증금이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2번, 4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1번하고 3번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환권 조정해 보면은 이제 상할증금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도 답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18번의 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19번을 한번 보면은,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사례이다. 사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X 이 1년 현재 주식회사 3일은 석유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며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 오염된 토지를 정화하여야 한다는 법규가 제정되지 않았고, 그럼 우리는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한 제재되는 법규가 없어요. 그럼 의무가 없지? 근데 오염시켜 왔는데 이제 이 나라에서 이 법규 초안이 연말 후에 제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대요. 그러면 요거는 거의 확실시되는 요 미래 사건은 우리가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가 있다 이거죠. 토지 정화 원가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로 인식을 하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0번.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해야지. 그래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2번.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금액으로 인식해야지.
충당부채는 부채인데,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1번, 이용, 미처분이요금 금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자, 기초에 정기월 미처분이요금이 있었고요. 중간에 배당으로 20만 원이 빼갔고, 단기순이익이라고 해서 다시 100만 원을 더했죠. 그리고 연차 배당은 내년도에 이제 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반영하면 돼, 이게. 그러면 280만 원이다 라고 해서 2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자, 22번에 보면 자본 변동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납입자본, 이익요금,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항목별로 포괄손익, 소유주와의 자본거래 등에 따른 변동액을 표시한다. 자본 변동표는 이제 그 자본의 전체적인 변동을 다 말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 실체와 소유주 간의 거래 내용을 이해하고 소유주에게 계속될 이익 및 배당 가능 이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자본의 기말 잔액만 제시하고 기초 잔액은 제공하지 않는다. 자본 변동표는 기초와 기말 시점뿐만 아니라 변동액도 알려줘요. 근데 지금 여기는 기말 잔액만 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기초 잔액도 알려주지.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23번 주식회사 3일은 X1년 주식회사 용산에 1년 동안 1000개 이상의 구매하는 경우 단가를 100원으로 소급 조정하기로 하고 노트북을 개당 120원에 이 공급 하였다. 이렇게. 자, 근데 X1년 3월 75개 판매하고 연 1000개는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6월 달에 경기 상승을 해서 500개 판매하였고 연 판매량이 1000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6월의 수익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3월 달에 이 70 몇 개를 팔았어요? 75개를 팔았지. 근데 요 75개를 팔았을 때 이 120원에 팔았어요. 왜냐면 이제 1000개가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해서 요거를 우리가 곱하게 되면 75 곱하기 120원 9,000원이네. 이렇게. 근데 이제 6월 달에 가서 이건 이제 1000개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누적으로 우리 500개에다가 75개 합쳐서 이제 소급해서 100원에 근데 이미 인식한 게 9,000원이 있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를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자. 그래서 575 곱하기 100 빼기 9,0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더라. 23번의 답은 이제 2번이 이제 되겠네요. 23번의 답은. 자, 그 다음에 24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 의무는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자, 시점의 예가 아닌 것은, 자, 우리 1번에 보면,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기업이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이거는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예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 한 시점의 예가 아니고 기간에 걸쳐 인식하는 예에 해당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25번. 자, 우리 건설 계약이 있는데 150만 원에 수주했어요. 각 회계연도의 계약 이익으로 인식할 금액으로. 자, 그러면 2000X1년 얼마냐면 이제 150. 근데 X1년도에 추정한 총 계약 원가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자, 누적 진행률인데 20%가 진행이 됐대요. 저번 연도는 없죠. 그러면 전체 50에서 20이면은 이제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자, 2000X2년도에 150만 원이 있는데 이때는 추정한 총 계약 원가가 120으로
그 누적 진행률이 50%가 돼 있고요. 10만 원은 이미 인식했으니까 그럼 30에서 3, 5, 15, 10만 원 빼면 이제 5만 원이 되어 있고요. 누적으로 150만 원이 이제 15만 원이 이렇게 이제 돼 있고 2000X 3년도에 가서 150인데 추정한 총 계약 원가가 13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이제 100%가 되겠죠. 그래서 누적은 15만 원 이미 인식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5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잡아주자. 자, 10만 원, 5만 원, 5만 원, 25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26번. 자, 26번에 보니까 계약 자산 수익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2000X 1년도에 우리 20%면은 이제 요것이 우리 계약 수익 누적액이 될 거예요. 그것이 얼마냐면은 30만 원이 되겠지. 근데 청구한 건 얼마예요? 자, 청구한 것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이렇게. 그럼 얘가 계약 자산이고 여기가 계약 자산이고요. 이쪽이 계약 부채란 말이에요. 이거는 계약 부채.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지금 5만 원이라고 해서 이제 계약 자산이 잡히죠. 자, 그 다음에 2000X 2년도로 가서 이제 누적액이지. 그게 얼마냐면 이제 75만 원이죠. 근데 청구를 누적으로 80만 원. 지금까지 청구한 게 총 80이에요. 지금 여기는 부채가 지금 5만 원이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000X 3년도로 가게 되면, 뭐, 당연히 이거는 이제 제로가 돼 있을 건데, 아무튼 150만 원, 누적으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거, 청구한 게 아마 그 금액이 돼 있겠죠? 자, 계약자산, 계약부채. 자, X 1년도의 계약자산, 그 다음에 X 2년도의 계약부채 5만원. 3번이 답이 되겠더라.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7번. 다음 중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퇴직급여 제도는 이제 확정기여나 확정급여를 포함하죠. 단기 근무가는 단기 종업원이 근무용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급여 현재가치 증가액을 말하고요. 확정급여 제도에서는 사회적 자산을 출원하는데 이때 사회적 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죠. 3번이 틀렸네. 사회적립 자산은 공정가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번. 자, 주식기준 보상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종업원에게만 부여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1번 틀렸네요. 자, 종업원뿐만 아니라 종업원 외의자 그리고 유사용 제공자 많죠. 여기 지금 종업원에게만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1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죠. 29번. 자, 법인세 비용은 얼마냐? 일단 거기 다 구해놨죠. 일단 가장 먼저 단기 법인세 봤더니 그 250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변동분인데 X 공년도 이연의 자산이 40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거기 이연법인세 부채 70이 이렇게 증가해야 기말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70만 원만 남겠죠. 그러면 360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이제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번호대로 좀 한 거예요. 별 의미는 없어요 이게. 좀 참조하라고 이렇게 번호 표시한 거고. 자, 그래서 29번의 이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자, 30번에 보면 주기가 3일은 X1년 7월 1일 50만원의 건물을 취득했어요. 정회법이고. 근데 내재된 미래연재 효익이 예상되는 소비 형태 유의적인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수학계법으로 바꿨네. 잔존내용수 3년이고요. 잔존가치 없는 곳으로 재추정하고 X 2년 말에 건물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자, 그러면 X1년 7월 1일 이렇게. 자, 요때 50만 원에 이제 취득을 해서 내용수 5년이죠. 잔존가치 10이고 그러면 50에서 10을 빼면 40인데 오르나면 8만 원인데 6개월이니까 4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연수학계법으로 바꾸고 내용수는 3년, 잔존가치는 없대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연수학계법으로 이게 X1년 12월 31일인데 그럼 연수학계법이면 이제 1, 2, 3, 6분의 3이 되겠어요. 자, 잔존가치도 없고 46만 원 곱하기 해서 하게 되면 2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반을 감가상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반을 감가상각했으니까 이제 반이 남아 있겠지. 이게 30번의 답은 이 4번이 되겠다. (31번에) 당기순이익 50이고 우선주 배당금은 거기 이제 5억이네. 자, 이 중에 우선주 배당금이 1억 4천을 가져가요. 그러면 3억 6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고, 자, 가중표 유통모든 주식수는 아예 6만 주라고 해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나눠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더라. 3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32번에 보면 관계기업 배당금 10,000원을 수령했다. 자, 관계기업과 지분율만큼 하나예요. 그 배당금 받으면 하나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그것은 수익이 아니다. 그래서 그 10,000원은 원금의 회수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 10,000원, 대변의 관계기업 투자 주식 10,000원. 3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33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면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에는 지분율과 실질 영향력 기준이 있죠. 유의적 영향력 판단에 있어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은 투자자의 지분율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합계예요. 지배기업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지배기업이고 종속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율을 단순 합계하는 거지. 이게 33번에 2번이 틀렸다. 자, 20% 미만, 거기 3번에 뭐 투자자가 직접 간접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가 있다면 유의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그 사유,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의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 영향력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로 이 유의적 영향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예. 자, 34번. 자, 화폐성 항목만으로 구성된 것을 고르며 매출 채권, 자본금, 선수금, 기계장치. 자, 근데 매출 채권은 화폐성인데 자본금은 비화폐성이에요. 2번에 선수금, 기계장치 다 비화폐성이에요. 3번도 다 비화폐성이에요. 4번이 바로 채권. 채권이 다 화폐성이지. 자, 35번. 자, 수출 실적이 다음과 같을 경우 X1년 말 재무상태표상 매출 채권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뭐냐면 X1년 말에 매출 채권은 X1년도 말에 마감환율로 환산돼 있을 거예요. 이게 거기 1,070원으로 25만 달러 곱하기 1,070원으로 아마 측정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67500,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다. 2번이 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36번 주 3일은 X1년 9월 1일에 미국의 제품을 우리 100만 달러에 수출하고 수출 대금은 3개월 후에, 그러면 3개월 있다가 받을 거니까 우리는 매도 계약을 맺어야죠. 통화선도 매도 계약. 통화선도 매도 계약이 일단은 거기 1, 2, 3, 4가 다 매도 계약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 원래 이 현금화폐 대상 항목은 바로 매출 채권 100만 달러인데 요것이 지금 9월 1일 거래 시에 1,300원인데 11월 30일 우리 이 회수될 때 환율이 떨어져 버렸어요. 200원이나. 그러면 손실 났지. 그러면 100만 달러 곱하기 우리 200원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 원이 손실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억 원 손실은 36번에 이 1번만, 그렇죠. 1번만 이렇게 1번만. 자,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1150원에 이 통화선도 이 매도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거. 1150원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1150원인데 실제로 11월 30일 날 가보면 1150원에 팔기로 돼 있기 때문에 고금액만큼 들어오는데 우리가 나가는 거 100만 달러는 지금 현재 11월 30일 현재 1100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얼마 차이 나요? 50원만큼 차이 나지. 그래서 그거는 이익이다. 통화선도 거래이익이다라고 해서 1번이 답이 되겠더라. 그래서 외환 차손익은 손실 나 있고 통화선도 거래 손익은 이익 나 있어서 이렇게 상쇄되도록 이 매치시키는 걸 보고 위험비 회계라고 하죠. 1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7번. 자, 다음 주 리스 이용자의 리스료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고정 리스로 들어가죠. 지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로 들어가죠. 리스 기간 종료 시점의 잔존가치 중 이 보증되지 않은 금액은 안 들어가지. 무보증은 안 들어가지. 이거 이렇게 37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8번. 자,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3일 리스가 아니고 지금 주식회사 용산인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거기 보시면 이제 리스료의 현재 가치라고 아예 주어져 있네요. 40이다. 그리고 40이에요. 다른 거 없고 그러니까 사용권 자산은 40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이 40을 내용연수 5년하고 리스 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연수인 5년으로 감가상각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자, 되고 잔존가치는 없으니까 5로 해서 이것이 이 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가상각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39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영업활동 현금은 얼마가 돼?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니까 간접법인데, 자, 관련되어 있는 감가상각비라는 4,600원은 무조건 더해서 없애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의 증가라고 해서 15,000원, 재고자산의 감소라고 해서 이제 2,500원, 매입채무의 증가라고 해서 1,400원 이렇게. 그러면 22,500원. 39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그래서 22,500원. 자, 40번에 보면 우리 직접법, 간접법은 영업활동만 직접법, 간접법 선택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직접법이에요. 40번의 답은 1번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